날카로운 분석이 있습니다. 주간 장윤선. 오늘도 정치 전문 장윤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롱윤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기분이 좋아요? 네. 웃길래 하는 말입니다. 예. 네. 근데 네. 참 1월 마지막 날인데 지금 국내 정치가 상당히 혼란스럽게 돌아가요. 그 웃음의 의미가 아마 다른 의미 같은데 김경주 지사 구속을 둘러싸고 여야가 각각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일단은 답답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도. 네. 장 기자님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오늘 아침에 11시에 자유한국당이 긴급 의원 종회를 어디서 했냐면 청와대 앞에서 했거든요. 세네요. 그러면서 댓글 조작이 국민의 마음을 훔쳤다. 이러면서 이제 장외투쟁을 처음 벌인 겁니다. 나경원 원내 지도부 이후에. 네. 그리고 굉장히 격한 발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태생부터 조작 정권이다, 위산 정권이다, 괴물 정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동시에 지금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제 있었던 김경수 지사의 네. 이른바 법정 구속 그리고 징역 2년형의 법정 구속에 대해서 이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면서 판사 탄핵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 이거 뭐 사법부를 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삼권 분립을 훼손하려는 시도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국회 법사위원장을 자유한국당이 맡고 있는데요. 여상규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특검을 해야 된다. 특검까지 얘기했다. 그리고 김 지사의 유죄가 끝이 아니다. 근데 지금 사실 1심입니다. 네. 1심이기 때문에 사실은 30대법원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어찌됐든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 까지 좀 특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았다면 어디까지 알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책임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참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네. 야당의 노림수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지금 그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다음 달 27일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보수 유권자들을 총집결시켜서 주목을 좀 끌어봐야 되겠다라는 목표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내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총선이 얼마 안 남았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정부 이제 심판론, 정권 심판론을 가지고 총선을 치러야겠다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어찌됐든 2012년 대선 때 있었던 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한 이른바 뭡니까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 자체를 좀 똑같이 데자뷰를 시키면서 문재인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도 정당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흠집을 내면서 흔들려고 하는 목표가 다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듣고 계신 분들은 그때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른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2012년하고 지금하고 말하는 그렇죠. 거죠? 2012년 대선은 국가기관이 개입한 겁니다. 네. 국정원 그리고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직접 개입해서 댓글 조작 사건이죠. 그렇죠. 댓글 조작 사건이 있었던 것이고요. 이번에는 어제 그 재판 결과로도 확인이 됐지만 이것은 이제 네이버에 있었던 매크로 조작 사건 의혹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규모와 내용과 뭐 이런 것은 전혀 비교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개 2012년 댓글 조작 사건하고 네. 김경수 지사 사건 이른바 드루킹 사건 이거는 동일시 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똑같은 크기가 아니에요. 권력기관이 개입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매크로 조작이 있다 하더라도 그 댓글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2012년에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다. 그때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 후보 단일화요. 네.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다. 그리고 뭐 그 사실상 표차도 10% 이내였기 때문에 상당한 박빙의 선거였고요. 2017년은 사실상 2016년부터 있었던 촛불혁명 이후에 있었던 선거였고 표차도 한 20% 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언론의 분석과 진단이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 쪽, 여당 민주당 쪽 주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법농단 적폐 판사의 보복 재판
프레임 이렇게 좀 가고 있는 것이죠. 민주당의 프레임은 그 프레임을 만든다는 거죠. 뭐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하고 때문에 있죠. 언론이 이런 프레임으로 이제 그렇겠죠. 보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개해 지금 주세요. 예. 성창호 판사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18만 명 20만 넘겠네요. 됐습니다. 곧 20만이 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오늘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에 따르면 소위 이제 진보, 중도 진보 진영의 그 유권자들이 상당히 결집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김경수 지사의 어제 그 법정 구속 때문에 말이죠. 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성창호 부장판사의 이력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시각도 존재해요. 이력이 어떻게 되죠?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2년 동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판사로 근무한 전력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 사법농단 수사 때 검찰로부터 참고인 조사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사, 예. 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이번 재판에 그렇죠, 뭐.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근무하고 뭐 참고인 조사는 뭐 그렇습니다. 뭐 부분이라고 그렇기도 봐야 하고요. 될것 그리고 같은데요. 또 실제로 민주당에서도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보진 않고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사실 지금 드루킹의 주장이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번복되거나 탄핵되거나 이런 일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말이 진술이 계속 엇갈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뭐 이렇게 말하기로 한다라고 짜맞추기 한 것도 드러나서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네. 이 재판 과정에 그러니까 이 수사 특검의 이 과도한 수사 과정을 쭉 놓고 볼 때 상당히 무리한 수사 내용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100% 유죄로 인정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재판 내용에 대해서 민주당은 주로 지적을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언론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원래 25일 날 그 김경수 지사 선고일이 예정이 좀 되어 그렇죠. 있었는데 양승태 전 원장의 구속영장 심사가 23일이었거든요. 있었죠. 예. 근데 이제 22일 날 갑자기 30일로 미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왜 갑자기 재판 기일을 연기하느냐 이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양승태 전 원장의 구속 여부가 어떻게 결정될지를 보고 그다음에 결정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는 좀 보복 재판 가능성도 있다. 이게 하나의 뭐 프레임인가요, 그러면? 뭐 그렇게 보는 것이죠. 사실상 이게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 재판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해요. 1995년에 지금부터 24년 전인데요. 네.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처음 생겼거든요. 이게 저희 고시 공부할 때 생긴 법은. 네. 근데 이 죄명의 단일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게 아마 처음일 겁니다. 김 지사가 네. 처음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기 사건하고 연동돼서 있었던 적은 있었지만 요건만 가지고 실형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양형이 있잖아요. 양형이 사실은 1년 6월 정도 되는데 2년을 선고한 것도 상당히 좀 의심적인 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조계 일각에서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갑자기 그 법정 구속이 됐었잖아요. 저는 그것도 놀랐었어요. 네, 그것도 굉장히 많이 네. 놀랐었는데 사실 법원이 실형 위주의 엄벌 기조를 가져가고 있어서 그 기조가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뭐 시각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네. 오늘 박경신 고대 법학과 교수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실제로 이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이번 판결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OECD 국가 가운데 매크로 어뷰징을 범죄로 처벌하는 나라가 있으면 알려달라. 사실 그런 나라가 없다. 그러니까 상당히 과도한 판결이다라고 법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참 지금 당분간 이 두 프레임, 야당의 프레임 또 여당의 프레임이 붙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주간 짱윤선, 롱윤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김경수 지사 법정 구속 관련된 얘기를 했었는데 장윤선 기자는 이제 프레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야당의 프레임, 여당의 네. 프레임. 당분간 이 두 프레임이 세게 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여야의 정치 투쟁이 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제 갈등이 상당히 첨예해질 텐데요. 네. 자, 오늘 목요일이고 이제 다음 주 설 설날이죠. 연휴거든요. 그러니까 네. 설 연휴에는 굉장히 밥상이 정치 밥상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래서 대화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싸우지는 마시기를 좀 당부를 좀 드리면서 네. 근데 지금 표면적으로는 사실 여론 조작 그
야당은 네. 그리고 또 여당에서는 보복 보복재판 뭐 이렇게 음. 프레임이 좀 걸려 있긴 한데 네. 사실 이 사건의 핵심으로 들어와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사실상 지난 촛불혁명으로 우리 네. 사회가 사실 70년 이상 지속됐던 친일 군사 독재 뭐 이런 패습을 저는 어느 정도 극복했다 이런 판단을 좀 했었는데 최근에 돌아가는 상황을 좀 종합을 해보면 예. 여전히 우리는 그 갈등의 한 복판에 있구나. 저는 이 사건이 겉으로는 이렇게 와. 뭐 여론 조작이네 뭐 보복 재판이네 하고 있지만 예. 핵심은 이 갈등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의견은 저는 뭐 많은 보도를 봤지만 처음인 것 같은데 좀 저만 이런 자세히 얘기하고 좀 있나요? 풀어주십시오. 이건 궁금하면 자세히 좀 풀어주십시오. 그 이제 이달 3일 벌써 예. 이제 오늘 말일이니까요. 이 기억이 오래돼서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우병우 수석이 풀려났었어요. 우병우 전 그래서 수석. 예. 갑자기 우병우 수석이 왜 풀려났지? 뭐 이렇게 얘기가 좀 서초동 일원에서 나왔습니다. 네. 아마 박 변호사님도 들으셨을 알고 텐데요. 있죠. 저는. 네. 네. 법원이 충분히 다른 죄명으로도 구속 연장할 수 있었는데 왜 풀어줬을까요? 왜 풀어줬을까? 이거 예. 이상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한 네. 법조인이 언론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했죠? 겉으로는 법원이 굉장히 조용해 보이지만 내부는 분위기가 매우 안 좋다. 머지않아서 검찰이 기소한 이른바 적폐 사건.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 직접 연관된 재판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들이 나오게 될 거다. 아하. 법원의 역습이 시작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법원의 역습. 네. 그때가 언제냐면요. 임종원 전 차장이 구속이 되고 맞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그때 이제 사법농단 재판과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 그다음에 구속영장, 영장 기각률이 일반 이야. 사건에 비해서 90% 이상이다. 이거 너무 심각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특별재판부 설치해야 되고 관계돼서 특별재판부가 안 되면 판사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된다. 나오던 시점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법조인 누군지 궁금한데 네. 이 법조인은 벌써부터 김경수 도지사의 음흠. 법정 구속을 어느 정도는 얘기는 했다. 이런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그 대두되는 예. 그러니까 표현되는 핵심으로 명칭되는 이른바 이제 사법농단, 사법적폐와 관련해서 그동안 있었던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제 그것이 이런 사건으로 나타날 거라고 실제로 이제 예견을 했던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사실 뭐 부인할 수 없는 두 축이 대한민국에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이제 민주공화당의 후예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실세로 있었던 1963년에 창당했던 민주공화당이죠. 물론 이제 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서 해산이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자유한국당의 뿌리가 됐던 전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반대는 이른바 이제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군사 독재에 대해서 뭐 타도해야 된다. 그래서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했던 뿌리가 있죠. 이게 바로 이제 민주당과 정의당에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두 세력이 갈등하면서 오늘날의 역사를 전 써왔다고 좀 보는데 사실 지난 촛불혁명 때 80%가 탄핵에 찬성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박근혜 시대와 결별을 하고 이른바 구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체제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황교안 전 총리가 당권 도전을 선언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분들이 여전히 그 시대 속에 있고 그리고 이미 정리됐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그 시대 속 안에서 갈등하고 싸우고 있구나. 이 산을 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워지겠구나. 또다시 구체제와 싸우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황교안 전 총리 나오는 거 또 홍준표 전 대표의 얘기 이런 걸 보고 장 기자님은 그런 걸 좀 읽은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렇죠. 지금 보면 자유한국당 내부에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의 이제 그 당권 도전에서 네. 그 당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나 되기 때문에 서로 우익 경쟁을 할 수는 있지만 극으로 가서는 좀 곤란한 거 아닌가라는 그거는 생각을 안 된다. 하는데 네. 지금 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황교안 전 총리 통합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 보수 통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 네. 그래도 뭐 무덤에 있어야 할 386 운동권 철학이 국정을 좌우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김정은을 칭송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세력이 광화문을 차지하고 있다거나 이런 주장은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싶은 겁니다.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에도 네. 좌파와의 전쟁을 선포하겠다. 그리고 보수 이념으로 무장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건설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작년부터 태극기 부대가 자유한국당의 보수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런 당대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대거 입당한 것은 이미 익히 알려진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색깔론과 반북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선거를 하고 이것을 매스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된다는 것이 과연 한국 정치의 올바른 지표가 될 수 있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것이죠. 결국은 이 김경수 지사의 재판을 토대로 네. 그 갈등이 어떻게 보면 더 격화되고 네. 그럼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참 걱정인 게 네. 내년 총선인데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런 국내 이슈를 가지고 특히 이념 논쟁을 격화하는 것이 올 상반기, 특히 올 1, 4분기 정세에도 잘 맞지 않는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미 정상회담도 그렇죠. 있고요. 남북 정상회담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이 그렇죠. 아마도 3월에서 4월 사이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변수를 생각한다면 지금 물론 자유한국당이 2월 전대를 앞두고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긴 합니다만 네. 그 정세가 되면 또 바꿀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야 또 자신들이 돌파할 수 있는 계기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으로서 보자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 지나간 철지난 논쟁을 다시 또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앞서 얘기하신 대로요. 지금 보면 남북 관계가 활성화되면 그 세계적인 투자자죠. 짐 로저스가 어떤 네. 얘기를 했냐면 북한이 개방을 하면 향후 20년간 한반도가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투자처가 될 거다. 그 얘기를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대, 그러니까 과거의 시대와 결별하고 새로운 시대로 가기 위한 새로운 민주주의와 관련된 논쟁을 하기에도 바쁜데 자꾸 박물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반공, 색깔론, 반북 이런 이데올로기 싸움을 하는 것은 좀 곤란한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자, 총선 얘기가 지금 벌써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것도 여쭤볼게요. 네. 선거제도 개혁 이제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정도면 그렇죠. 그 누굽니까? 저 심상정 위원장이 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죄송하다고. 예. 자, 그러면 내년 총선을 이대로 한다면 뭐 어떻게 전망합니까? 짧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됐어요. 그 내년 총선을 잘해야 미완의 촛불혁명을 완수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국회의석을 바꿔야 유치원 3법도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 그렇죠.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어쨌거나 국민의 얼굴을 닮은 민생을 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국회를 만드는 노력이 지금부터 좀 정신 바짝 해야 차리고 된다? 정치권을 감시해야 가능한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500번님 이걸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장 기자님 중국 가신다고 들었어요. 오늘이 막방 같은데 어디서든 화이팅입니다. 아이고. 네, 맞아요. 우리 주간 짱윤선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고요. 그렇지만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면 더 좀 잘 보이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언제든지 전화 연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꼭 수락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요. 이때껏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좀 급하게 인사했죠. 장윤선 기자님 그동안 소회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문화방송에서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기회에서 또 청취자분들과 만날 수 있게 좀 더 많이 공부하고 노력해서 박지훈 변호사하고 다시 만나고 싶네요. 네, 그동안 그리고 제작진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꼭 다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노래는 제가 장윤선 기자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토이의 뜨거운 안녕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끔 들리는 안부에 모진 가슴 댈 수 있길 어떤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모두를 위한 쉽고 맛있는 시사 MBC가 드리는 저녁 시사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평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박지훈